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박동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큰 수술, 위험한 수술 하면 어떤 수술부터 떠올리십니까? 아마도 심장 수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수술 시간도 길고 큰 상처도 남죠. 근데 이게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심장 수술은 심장을 멈추고 하나? 그래도 되나? 아니, 가운데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이 모든 궁금증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임미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심장혈관외과 전문의 임미희라고 합니다. 예, 선생님 정말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 귀하다던 흉부외과 선생님이시고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한 새로 나온 수술을 아마 소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름이 선생님 오늘 최소침습 심장 수술입니다. 네. 최소침습이니까 뭔가 덜 공격적이다. 덜 상처가 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내부 수술은 내용이 네. 똑같은데 네. 외부의 환자의 상처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덜 공격적이라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심장 수술을 위해서는 심장 전체를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죠. 네, 앞쪽에 있는 저희가 복장뼈라고 알고 있는 예. 이 뼈를 다 절개를 하게 됩니다. 넥타이처럼 생긴 요 가운데 뼈, 네, 요걸 맞습니다. 복장뼈라고 부르는군요. 네, 네. 요거를 이제 가운데를 이렇게 가르고 네. 다 열었었죠. 톱으로 절개를 하고 예. 수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와이어로 붙여주게 되는데 네. 최소침습은 말 그대로 그 침습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갈비뼈 사이사이로 절개를 넣게 됩니다. 지금 그림도 나오고 네, 있는데 제일 왼쪽 그림이 이제 네, 옛날 일반적인 전통적인 정중골 방식. 절개. 네.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이 대동맥 판막을 수술할 때 여는 네. 최소침습, 그리고 마지막 그림이 그 이외에 나머지 그 판막 수술을 할 때 하게 되는 예. 최소침습 절개고요. 예. 그림처럼 정중골 절개는 한 25cm 가량의 앞쪽에 상처가 생기는 데 비해서 예. 나머지들은 상처가 적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진짜 드는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저렇게 작게 절개를 해도 된다고? 심장 수술을 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왜 그전에는 안 했지?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저렇게 작게 열고 해도 괜찮습니다. 환자분들이 다 대부분 건강하게 퇴원하시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전에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심장 수술을 할 때 심장을 잠깐 재워둬야 됩니다. 일하지 않게.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면 네. 수술 못하죠. 그렇죠. 네, 피가 네. 콸콸 넘쳐 나오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잠깐 재우게 되는데 예. 그 재워져 있는 동안에 그럼 환자가 죽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안 상태로는 되지. 수술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체외순환기라고 하는 기계를 네. 보통은 심장에 거치를 해놓습니다. 심장 역할을 대신 해줄 네, 수 있는 그렇죠. 기계가 네. 체외순환기라는 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전에 수술들 같은 경우는 심장에 직접 그 체외순환기를 거치를 합니다. 그래서 네. 가슴을 갈랐던 거군요. 네. 네. 근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실 캐뉼라라고 하는 그 피를 뽑아내고 다시 넣어주는 그 도관이 네. 엄청 급격하게 발달을 해서 예. 지금은 다리에 있는 대퇴정맥이랑 대퇴동맥에 네. 바로 캐뉼라를 꼽고 예. 체외순환기가 잘 돌아가게 되면 심장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똑바로 이해했는지 선생님 봐주세요. 그러면 과거에는 가슴을 이렇게 크게 열었던 이유가 심장을 잘 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체외순환기를 돌리기 위해서 열었던 겁니다. 잘 보이기도 하죠. 예. 네. 그런 이유로 했던 건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네. 사타구니 동맥 이쪽으로 이제 혈관을 뽑아서 체외순환기를 네. 돌리고 이쪽은 그렇게 많이 열 필요가 네, 없어진 꼭 거죠. 수술에 필요한 부위만 절개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 부위도 달라지고 네. 절개의 크기도 작아진 겁니다. 네. 몇 센치 정도 하세요? 저희가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젊은 환자들은 한 5cm.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7cm. 피부 타입에 따라도 다르고 잘 늘어나는 분도 있고 잘 안 늘어나는 분도 있어서. 이야, 심장 수술을 가슴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축복 같은 일이고 믿으시지가 않는데 조금씩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심장 수술이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수술들이 이 최소 침습으로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수술은 선천성 심기형 수술도 이제 최소 침습으로 하고 있고 네. 대부분의 판막 수술도 최소 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아기들이 왜 선천성 심기형을 네, 가지고 맞습니다. 태어난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가슴에 큰 상처 나는 거 부모님들 그렇거든요. 슬프죠. 이게 가능해요? 최소 근데 침습으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 체외 순환이 대동맥인 그 대퇴부에 있는 동맥 정맥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아기들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돼요. 일단은 성인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했던 어린 친구는 한 16, 7살 정도 그 정도로 자라야 가능하고요. 너무 작은 아기들은 선천성 신기형이 있어도 최소 침습으로는 어렵고요. 아유 조금만 더 버텨줘라 얘들아. 16살만 넘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 어떤 수술들이 최소 침습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판막 수술들, 판막의 질환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협착이든 역류든 상관없이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 삼천 판막 모두 최소 침습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도 절개가 반대쪽이 되기는 하지만 세 개의 혈관 중에 한 개 정도에만 질환이 있을 때 최소 침습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대동맥 판막 수술을 하실 때 보니까 약간 오른쪽 요 위쪽을 좀 여시네요. 이쪽을 절개. 그렇죠. 오른쪽 가슴 쪽에 이렇게 이제 좌우로 이렇게 상처가 있으시게 되고 그 이외에 다른 뭐 승모 판막, 그다음 뭐 부정맥, 심방 중격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질환들은 오른쪽 겨드랑이 쪽을 여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심장은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를 여시는 거예요. 너무 멀지 않아요? 거리 자체는 멀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는 기구들이 그 정도의 거리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심장 표면을 수술하는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는 복장뼈를 다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논외로 놓고 봤을 때 심장 안에 있는 판막들은 바라보는 방향이 오른쪽 어깨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 겨드랑이 아래를 열고 들어갔을 때 그 판막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수술이 제일 용이합니다. 어쩌면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흉터가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속옷 바로 아래 라인이기 때문에 수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젊은 분들은 뭐 수영장을 가든 비키니를 입든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사우나나 수영장 같은 데를 가보면 여기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저 자리에 저렇게 칼로 벤 듯한 상처가 날 일이 뭘까? 이제 봤더니 선생님이 수술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거 그겁니다. 여기를 갈랐어요. 그러면 심장, 뭐 판막이 뭐 여기나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가 좀 있으니까 선생님의 수술 기구는 되게 깁니까? 이렇게 막 집게도 길고 10cm, 30cm, 45cm 이런 식으로 길게 그렇게 긴 걸 쓰세요? 그러면 우리 그 왜 전 구울 때 쓰는 젓가락 같은 거 그런 걸 쓰시는 거예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뭘 꼬매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칼도 그렇게 기다란 칼이 나오고 포셉도 마찬가지고 니들홀더도 전부 다 길게 나옵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뭘 집기만 해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평소에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콩 짓는 연습도 하시고 막 반찬 짓는 연습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전공의 때는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게 너무 그냥 익숙해져 있으니까 따로 뭐 연습을 하진 않습니다. 대단히 고난도의 기술을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네요. 수련 시간이 보통은 좀 더 필요하다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절개를 하고 어떤 분은 여기다가 내시경을 넣고 수술하시는 분도 계시고 로봇 팔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도 지금 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원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팔이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수술을 할 때는 절개 부위 하나를 가지고 수술하는데 다빈치로 수술을 하게 되면 로봇팔이 들어갈 구멍을 여러 개를 더 구멍을 한 3개인가 뭐 4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갈비뼈를 많이 벌리지 않는 장점은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구멍 개수가 많아지면 출혈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출혈의 발생 가능성이.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먼 데를 이렇게 뚫으시니까 뭔가 기구를 대단한 걸 쓰실 줄 알았는데 그냥 긴 젓가락 같은 거.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하여튼 조금씩 저희들이 조금 이따 영상도 한번 보실 텐데 놀라실 겁니다. 아마 이런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최소 침습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최근에 느는 추세인가요? 체감상으로는 저희 병원에서는 다들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라도 그걸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데이터를 보면 이전에 비해서 최근에 판막 수술이나 선천성 신기형에 대해서는 거의 80~90%의 환자분들이 적용이 가능하다면
그 최소 침습으로 해달라 이렇게 네.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는 네. 아직까지 이 수술에 대한 집계를 다 하고 있지는 않아서 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네. 승무판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각각의 병원에서 최소 침습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네.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했고요. 예. 근데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병원에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 보니까 예. 새로 시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 그렇습니다. 이게 하던 병원에서는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시작도 해보지 않은 병원에서는 이걸 시작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상황. 기구도 다 다르고 그렇지. 이제 체외순환도 방법도 약간 다르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이게 아시다시피 외과 수술은 도제식 교육입니다. 위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자기가 전공의 수련을 하는 기간 동안 배워서 예. 이제 전문의 수료를 하고 수술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예. 그 배우는 기간이 한 6, 7년 넘게 걸리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양산부산대에서 수련을 하면서 예. 전공의 때부터 쭉 이 수술을 봐왔고 예. 당연히 판막 수술은 최소 침습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배워왔던 사람인데 예. 그 위에 나머지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최소 침습을 안 하시는 곳에서 수련을 받았고 그걸 새로 배워 익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제가 걱정되는 그런 거죠. 이제 그 판막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아기들한테 있는 병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노인들한테 판막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판막 질환은 대부분 선천성이 아니라면 다 고령인 환자분들한테 그렇죠. 생기는 예. 질환. 그 연세가 들어서 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최소 침습이 그분들에게는 더 절실한 수술이 맞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비용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통 최소 침습 이런 얘기 붙으면 이름 붙으면 네. 비쌉니다. 맞아요. 보험이 잘 안 되거나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하시지만 예.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나라에서 책정한 수가 자체가 예. 이 수술을 최소 침습으로 하든 정중흥골 절개로 하든 같은 비용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심장 수술은 본인 부담금이 5%인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비싸서 못 받는다 이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최소 침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최소 침습. 저는 다 정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가족이나 선생님의 친지가 만약에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천하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예. 환자분들이 항상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제가 이 수술이 가끔 힘들 때도 있는데 네. 꼭 환자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회복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물론 정중흉골 절개로 수술을 해도 환자분들은 요새 다 잘 회복을 하시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복장뼈가 열렸다 닫히고 나면 특히 어르신들은 네. 이 뼈가 붙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까지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다시 원래 하시던 일을 하거나 예.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가는 데는 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갖고 네. 있던 생각입니다. 네. 정중 이렇게 가슴뼈를 절개. 이렇게 열었다가 닫으면 요게 붙는 시간이 저는 3개월에서 5개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뭔가를 마음껏 움직이시기가 네. 좀 힘든 거죠. 어렵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회복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는 이따가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최소 침습이 나은데 이거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예요? 일단은 수술 종류가 다르면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표면을 다 노출해야 되는 수술이면 네. 뭐 이식이라든지 네.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심장을 삽입하는 네. 그런 수술은 논외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체외순환기를 다리에 거치할 수 없는 분도 있으세요. 아, 혈관에 어떤 문제가 네, 있어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최소 침습으로 수술하는 게 환자분한테 더 위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앞쪽 가슴을 열고 수술합시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심장 수술을 할 거면 크게 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수술 전후 사진을 엑스레이만 보고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요 각각의 케이스를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대동맥 판막 수술을 시행한 경우고 네. 저분은 대동맥이 같이 늘어나 있어서 예, 예.
그걸 다 같이 수술해야 돼서 최소침습이 아닌 수술을 하신 건데 심장 크기가 수술 이후에 줄어든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보시면 앞쪽에 뼈를 이렇게 와이어로 묶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 상태에서 이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렇겠네요. 저런 분들은 응급실에 가시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심장 수술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수술 전에는 심장이 축구공만큼 컸습니다. 근데 이분은 잘 보시면 승모판에 링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승모판을 지지해주는 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엑스레이에서는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수술하고 한 6개월째쯤 엑스레이인데 심장이 작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심장이 작아진다는 건 선생님, 심장이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많이... 심장이 크면 좋지 않습니까? 야수의 심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걔네도 심장이 너무 커져 있으면 아마 병이 있는 걸 거고요. 그래요? 네, 이 심장은 자기가 다 처리하지 못할 만큼의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면 용적 자체도 커지고 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근육이 되게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엑스레이에만 봤을 때 심장이 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해지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제대로 돌아오면 크기가 다시 원래 크기로 작아지는 게 정상적인. 자, 그럼 선생님 실제로 절개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체외순환기를 어떻게 거치를 하고 어떻게 밸브를 바꾸시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대동맥 판막 역류증이 있는 환자에서 대동맥 판막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고요. 절개가 작습니다, 생각보다. 맞습니다. 한 7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중요한 체외순환기를 다리 쪽에 있는 혈관으로 거치를 하는데 사타구니 혈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심장을 재워놓고 심장을 대동맥을 열어서 대동맥 판막을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열고도 이제 대동맥 판막이 사실 보입니다. 판막은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요? 네네. 하나하나 저렇게 봉합을 다 하셔서. 맞습니다. 저기에 판막을 심어서 새로운 인공 판막을 이제 저렇게 해서 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엔 안 보이지만 대동맥 겸자로 대동맥을 잡고 있거든요. 그걸 풀어주면 다시 저렇게 빵빵해지면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다시 뛰고. 야, 영상을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게 심장을 열었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금방금방 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쉽지는 않겠죠. 굉장히 긴 기구들을. 실제로는 3시간이 넘는 걸 3분으로 줄여놓은 거니까. 3시간이 걸려요? 수술 시간 자체는 한 2시간 정도면 되는데 마취를 하고 마취를 깨우고 나오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3-4시간. 이전처럼 가운데를 절개를 하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근데 사실 심장을 세워놓는 시간은 비슷한데 뼈를 열고 뼈를 다시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나는 출혈이 있어서 그걸 지혈하고 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근데 최소침습은 열고 닫는 게 되게 짧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술에 드는 시간도 적고 피를 흘리는 양도 적고 그러면 회복도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회복도 제가 느끼기로는 엄청 짧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수술을 하고 심장이 잘 뛰고 피가 안 나면 수술실 안에서 인공호흡기를 뽑고 나옵니다. 보통은 심장 수술을 하고 방금 전에 심장을 세웠다가 다시 뛰게 했는데 인공호흡기를 뽑고 마취를 깨운다?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저희도 한 5-6년 전까지는 정말 건강한 환자들만 인공호흡기를 뽑고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나와서 뽑으나 안에서 뽑으나 환자분들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인공호흡기를 수술방 안에서 뽑기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회복이 그럼 점점 더 빨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제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아야. 그 다음에는 아프실 수밖에 없죠. 근데 목마르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보통은 한 5-6시간을 물을 안 주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저희 환자분들의 질환 특성상 그리고 체외순환기로 물을 되게 많이 뽑아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목이 마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 끝나고 2시간이면 다시 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밥을 드세요. 이건 뭐 그냥 약간 뭐 위 수술 받으신 것처럼 되게 뭔가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장이 움직이고 환자분이 움직이고 스스로 숨을 쉬고 하는 게 회복에는 특히 고령이신 환자분들의 회복에는 엄청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옛날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절개를 하고 붓고 하면 그냥 기본 병원에서 한 달. 그렇죠. 한 6시간 정도는 무조건 인공호흡기는 달아야 되고 그렇죠. 병동에 가는 걸 미룰 수밖에 없고 악순환은 뭐냐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그 중환자실에 계시면 환자분들이 선망이 생기세요. 네. 못 알아보시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막 움직이고. 그러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재워야 되니까 또 재우는 약을 주면 숨을 안 쉬네 하고 예. 다시 인공호흡기를 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악순환이 지속이 되는데 네. 한번 회복의 기로로 넘어오신 분들은 네. 사실은 정말 빠르게 좋아지시거든요. 모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네, 지금 네, 바뀌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퉁쳐보죠. 수술을 하러 들어가셔서 입원 기간 어느 정도 있다가 퇴원하실 수 있어요? 평균 5일 정도고요. 5일 정도요? 네, 예. 평균이 5일이라는 건 더 짧은 분도 있다는 얘기고 더 긴 분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한 3일째 제가 봐서는 아직 집에 안 가시는데 대부분 다른 환자들은 환자분이 자기는 너무 멀쩡해서 집에 가셔야겠다고 하고 3일째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집에 보내드리는 기준이 사실 심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환자분이 주사 진통제 없이도 어. 일상생활이 가능하셔야 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나 너무 아파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한 7일 정도 이렇게 되니까 평균이 5일이 됩니다. 나 누군데 나 이제 심장 수술 받을 거야. 그러면 그래 잘 회복하고 그 다음에 보자고 하고 저는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옵니다. 퇴원했어. 나 무사히 네, 끝났어. 네. 나랑 그냥 차 한잔 할까? 술은 안 되고 차 한잔 할까?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놀라운 다들 일입니다. 깜짝 놀라시는데 예. 병원에서 사실 할 게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몸이 멀쩡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럼 나가서 일상생활 그대로 다 하셔도 됩니까? 골프 치는 거 아니면 괜찮으세요? 골프는 안 됩니까? 이게 팔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갈비뼈가 아. 아직은 완전히 그러니까 갈비뼈 사이에 그 갈비살을 저희가 절개를 하고 들어가니까 예. 하시면 되게 많이 아프실 수 또 있어요. 퇴원하시고 나서도 이제 몇 주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오셔서 검사는 하셔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일주일 뒤에 상처를 확인하러 요새는 다 녹는 봉합사이기 때문에 따로 뽑으실 건 없는데 네. 이제 상처 부위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목욕하시라고 저희가 일주일 뒤에 오시면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엑스레이랑 피 검사를 하고 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6개월 뒤에 뵙고 그 뒤에는 1년 뒤에 그리고 나서는 2년 뒤에 이렇게 뵙습니다. 무슨 심장 수술을 꼭 쌍꺼풀 수술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셔서 너무 쉽게 환자분들은 아마 더 편하실 것 같고. 자, 그럼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실 만한 거를 제가 깜짝 퀴즈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쉬운 것도 틀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질문 드립니다. 최소절개 심장 수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절개 심장 수술을 하면 나중에 수술 후에 통증도 그만큼 적다. OX. 자, 여러분 정하셨죠? 자, 틀리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적습니다, 확실히. 통증이 적죠. 네. 근데 이걸 통증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이어서 사실 엄청 크게 열었는데도 나 안 아픈데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작게 열고 통증 관리를 해드렸는데도 나 너무 아파서 집에 못 가겠어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개가 작아서 그런지 환자분들이 본인이 수술 받으셔 놓고도 그냥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래도 걱정이 자꾸 돼서 그냥 이분들은 이제 빨리 집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럼 아까 골프는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거 더 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 없어요? 글쎄요. 보통은 정중흉골 절개는 저희가 3개월을 조심을 시키거든요. 혹시 저희가 맞춰놓은 뼈가 틀어진 채로 붙으면 계속 그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근데 그 작게 열고 하는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들 물어보세요. 주의할 게 뭔가요? 특별히 없습니다. 뭐 요리도 하시고 근데 환자분이시니까 청소나 요리는 배우자분께 해달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고 운전도 정중흉골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한 8주 이상 두고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운전이 그 흉골 자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저희 수술은 뭐 한 달 되기 전에 운전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움직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무 일상생활 다 하셔도 된다. 그 선생님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선생님이 너무 젊어 보이시니까 수술을 많이 하셨을까? 얼마나 하셨을까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건수로 따지면 대충 이 최소 침습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사실 저는 지금 저희 병원에서 막내 스텝이기 때문에 1년에 하고 있는 수술 개수가 한 70개에서 100건 정도인데. 많이 하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적게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 수술의 대부분이 최소 침습 심장 수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몇 개를 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그렇죠. 늘 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죠.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긴 걸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긴 걸 가지고 이렇게 막 깊기도 하시고 봉합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숙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기구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처음 쓸 때는 되게 그 숙련도에 문제가 있고 어려우신데 저는 전공의 할 때부터 쭉 계속 그 수술만, 그러니까 그 수술만은 아니지만 그 수술을 많이 봐와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하는 수술의 한 70% 정도가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도의가 되기 전에 트레이닝했던 과정들 안에 다 그런 기구를 쓰는 게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기구가 특별히 더 어렵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아니신 분들이 보실 때는 처음 하실 때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저희가 최소 침습 얘기만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거밖에 못하는 분일까봐 그렇지는 않죠, 선생님. 다른 것도 다 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 70% 정도의 판막 수술과 나머지는 다 정중흉골 절개를 하는 수술로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또 정중흉골 절개도 해야 되는. 그렇죠. 그 꼭 필요한 경우는 앞쪽 가슴을 다 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급성대도 심장 이식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 이식 수술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동맥 박리증 같은 경우에는 대동맥 전체를 교체하는 수술인데 대부분 응급입니다. 저희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에 나오는 수술, 그리고 감염성 심내막염 수술 이런 것들은 안에 침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앞쪽 가슴을 여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5일 만에 태어나는 어떤 판막 수술, 선천성 기형 수술 환자분들은 저희가 수술 전에 정말 많은 평가를 통해서 이분은 이것만 수술해주면 좋아지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패스트 트랙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응급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수술들은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침범 범위, 그러니까 어디까지 저희가 손대야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앞쪽 가슴 다 열고 수술합니다. 환자분한테도 특별히 주의사항을 주실 게 없으면 뭐 보호자분들한테도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보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항상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반대로 보호자분들한테는 밖에서 보기에 상처가 너무 적으니까 약간 나이롱 환자처럼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한 과정은 똑같아요. 심장을 세웠고 다시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환자분은 너무 불안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통증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옆에서 지지를 잘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고령이신 환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선망, 저희가 아무리 중환자실에서 하루 만에 꺼내드려도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낯설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안하죠. 네,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사실 잠도 잘 못 주무세요. 간호사들이 때 되면 와가지고 잘라고 하면 혈압 재고, 잘라고 하면 피 빼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좋아지셔서 집에 가시기 전까지는 진짜 환자분이 맞으시니까 그걸 잘 지지해 주시면 보호자분도 편하고 환자분들도 빨리 좋아지십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아마 수술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술 날짜를 이미 잡아놓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께 선생님 마지막으로 안심을 좀 시켜주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예전보다는 심장 수술 결과가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잠깐 세우고 정말 그냥 잠깐 재워놨다가 다시 더 잘 뛰도록 하기 위해서 받으시는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의사이기 전에 저희 부모님의 딸이고 남편의 아내고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병이나 이런 걸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수술을 받으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이 어떤 심정이실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익숙한 수술실이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이제 들어가기 싫은 곳이고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고 내가 눈 다시 뜰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환자분한테 어떤 치료가 최선인지 정말 많이 공부하고
고민을 합니다. 수술 전날까지도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기 직전까지도 이 수술이 환자분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두셨다면 앞에 계신 의료진을 믿고 수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심장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네. 그런 안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최근에 심장 수술을 어떻게 더 간단하게 하게 됐는지, 안전하게 하게 됐는지, 후유증도 많이 줄었는지를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게 됐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임미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